제가 몇 가지 최근에 고민해왔던 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북관계의 본질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남북관계를 보는 하나의 사례로서 이 북한을 보는 시선, 제가 그냥 편한 말로 쓰려고 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면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고 시각 논쟁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보는 시선, 문제의식, 패러다임 뭐래도 좋습니다만은 너무나 그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가 시각으로 북한을 보고 그럴 만큼 그 숫자만큼 북한이 왜곡되는 현상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군데에서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그 현상들을 아마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북한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한번 어떻게 보면 다 알고 계시는 문제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북한을 들여다보는 그 문제의식이랄까 시선에 대한 성찰을 한번 다시 해보자는 의미로 먼저 북한을 보는 시선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 틀에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성 또 그 시선에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고 평가되고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오는가 이 부분을 그 북한을 보는 시선과 연결시켜서 제가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제가 북한연구학계의 말석에 있는 학자이긴 합니다만은 제 말씀이 옳거나 일반화시켜서 보편적 의미,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께 밝혀두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 개인의 시선으로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제 말씀이 옳다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막스 연구자들 사이에서 막스에 관한 논문을 쓸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다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완 마르쿠스 민스트미 내가 보는 막스의 의미이라는 단서를 달고 막스에 대해서 얘기하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스가 주장하는 얘기들을 서로 다른 시선으로 보고 평가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엇이 그 본질인가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네가 보는 막스지 그게 진짜 막스가 얘기한 막스의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막스 살아생전에 막스 스스로도 나는 막시스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얘기를 막 왜곡시켜서 많은 공산당 활동을 하는 분파들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막스 스스로도 생전에 나는 막시스트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 이해의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거 나 아닌데? 이렇게 아마 북한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매우 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북한을 거기 있는 두 페이지 그 두 번째 주제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제가 몇 가지 그 예시를 거기 해놨습니다. 그 두 예시문은 조광동 선생이 쓴 그 북한 방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는 이 조광동 선생은 원래 한국일보 기자를 하시다가 한국일보 미국 그 시카고 특파원으로 갔다 거기 눌러 앉아서 나중에 한겨레 시카고 통신원의 특파원으로 또 하고 그 와중에 미국에서 북한을 두 차례 한 보름가량씩 방문을 하고 와서 두 개의 북한 방문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 쓴 방문기가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지요.
라는 제목의 북한 방문기를 썼습니다. 80년대에 물론 방문했던 겁니다. 이 시차가 지금보다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방문기의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자 했는가를 아마 금방 그 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입장에 서서 북한의 나쁜 면보다는 지금 북한의 긍정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 입장에서 이거 완전히 북한을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왜곡시키는 뭐 이런 방문기다 이렇게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만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서 황장엽 선생과 비견될 만한 주체사상 연구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박승덕이라고 주체사상 연구 소장을 하셨던 분인데 해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나 기자나 이런 분들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는 주로 주체사상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면 이분이 항상 북한을 대표해서 나오셨던 북한의 뭐 어떤 속칭 뭐 5대 천재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또 불리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얘기를 조광동 기자가 하면서 이 박승덕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참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하자면 뭐예요? 생각의 출발부터, 이해의 출발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집단주의 사회다. 예? 그래서 이 원칙을 도외시하면 우리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개인은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개인을 위하는. 그러니까 개인과 전체가 하나가 되는. 나중에 이게 주체사상과 접목됨으로써 수령과 당과 대중의 삼위일체까지도 이렇게 연결시키는 뭐 그래서 이 전제를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예?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어쨌든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북한 사회의 기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를 하려면 북한 사회가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제대로 우리 사회를 볼 수가 있다. 이제 이걸 강조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바탕에서 조광동 씨는 예를 들자면 거리거리에 마주치는 평양은 아름답고 구석구석이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있다. 서방의 어떤 기자가 북한을 우물한, 조울한, 조약한 아주 콘크리트의 도시다. 음산하다. 그 화려한 대로변 뒷골목에 가니까 뭐 쓰레기가 가득하고 예를 들어서 담장이 허물어지고 뭐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보는 평양의 4월 모습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주 뭐 웅장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배어있는 이런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북한의 그런 좋은 면을 좀 많이 드러내보려고 하는 그런 필자의 의도가 물론 담겨져 있는 건데 그 밑에 한츠 마레츠키라는 사람이 쓴 동독 사람입니다. 과거에 북한의 그 외교관으로 상주해 있다가 동독이 이제 말하자면 붕괴된 이후에 다시 북한을 갔다 와서 이 병영국가 제목이 북한 방문기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이 한츠 마레츠키라는 사람은 북한을 뭐예요? 긍정적인 면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상당히 이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그 말하자면 필자의 의도가 이 방문기의 제목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0년대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갔다 와서 북한 방문기를 썼는데 한 40~50여 종의 방문기를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대체적으로 그 일별을 해보면 거의 부정적으로 쓴 게 뭐 40개 중에 한 30개는 거의 뭐 어두운 측면을 과도하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더 많았고 이 좀 긍정적 측면을 보려고 했던 방문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누이제 린저 같은 사람이 쓴 방문기는 또 일방적으로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 이렇게 해서
친북 논쟁이 한동안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북한이라는 그 인식의 대상이 전혀 말하자면 상반되게 보는데 제가 여기서 이 시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타자성이라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타자성을 그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북한 이해의 가장 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대북정책, 햇볕정책, 포용정책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정책들도 기본 전제를 보면 북한의 타자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입맛에, 우리의 언술 체계로, 우리의 개념 체계로, 우리의 사유 체계로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말하자면 북한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목표에 북한을 맞추려고 하는,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누엘 레비나스라고 이 타자성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천착해왔던 유명한 철학자죠. 그 레비나스에 의하면 자신의 언술 체계나 자신의 기준이나 자신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타자를 전유하는, 이게 말하자면 전적으로 소유하는 이런 순간 뭐예요? 타자의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북한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재단을 하면 북한이라는 존재는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정책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 속에 북한을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들이면 중요한 정책의 대상은 뭐예요? 사실상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없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내 언술 체계로 상대방을 해석하는 순간 상대방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부간에 특히 이제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보통 친구간의 대화도 그렇고 부부간의 대화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응? 되게 이렇게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언술책으로, 내 언어로, 내 옷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재단해버리는. 이러면 뭐예요? 더불어 존재해야 될 상대방은 뭐예요? 이거 없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부부 사이로 성장하면 부부 관계라는 게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누엘 레비나스의 규정에 의하면 타자는 예제성과 무한성이라는 두 개념, 두 축으로 아주 제대로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예제성이라는 것은 내 바깥에 있으면서 동시에 나로 환원되거나 말하자면 해석되지 않는 존재. 이게 뭐래? 예제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바깥에 있으면서 나로 환원되지 않는, 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존재가 타자를 얘기할 때 예제성이고, 여기서 무한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범주나 체계로도, 언술 체계든 그게 개념 체계든 이런 어떤 범주나 체계로도 결코 환원되거나 포획되지 않는, 납포되지 않는 타자의 속성을 무한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타자의 존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제성과 무한성이라는 두 개념으로 이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다소 좀 난해한 재미없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는 게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전부 어찌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타자성이라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염두에 두지 않는 그게 일방통행이었다는 것을 제가 좀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 겁니다. 하나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월 27일 날 좀 꿈에도 그리던 역사적인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결과로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4남북 공동성명에 뒤이어서 6.15 공동선언에 뒤인, 그 다음에 14선언에 이유는 그게 더 한 차원을 달리하는 4.27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고, 왜 판문점 선언이라면 어떤 의미로도 중요하냐면 북한의 수반이 최초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와서 어찌됐든 정상회담을 한 것이고, 과거 여러 차례 판문점에서 북한 보고 이런 걸 회담을 하자고 할 때 미제가 점령하고 있는 이 남쪽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왜 민족의 자주적인 문제와 통일의 문제를 그런 장소에서 논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한 번도 북한이 거기에 응해본 적이, 남측의 제안에 대해서 응해본 적이 없는데, 최초로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이 판문점에 와서 어쨌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순회회담, 우리로만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하나의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1주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2019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측이 계속해서 북한 보고 역사적인 이 4.27 1주년을 판문점에서 성대하게 같이 말하자면 기념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일체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절했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북한의 뜻과 상관없이 그날 판문점에서 7군데의 역사적인 기념비적 장소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하고 LED 쇼를 하고 화려한 그 기념식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 동해 휴전선 끝에서 서해 휴전선 끝까지 소위 평화 띠운동,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휴전선 남쪽에서 이 인간띠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그 일부 참가했던 분들도 판문점의 그 기념식 현장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거기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 공연을 어둠이 얼마 있으면 4.27이 오지 않습니까? 저녁 되니까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그 LED 조명이 현란하게 비치는데, 그 판문각 쪽을 제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 공연을 보면서. 그랬더니 불교식으로 하면 거의 정멸의 순간 같이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얼씬거리지 않는 정말 처절한 고요, 어찌 보면. 그 안에, 판문각소 안에는 북한 사람들이 그 행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벌이고 있는 행사를 들여다봤겠죠. 창틈을 통해서.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북측 사람들은 지금 이 행사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예? 저걸 보는 북한 사람들의 속내, 심정은 어땠을까? 과연 우리 측 그걸 주관한 사람들이 북한의 그런 고민과 심정을 어느 만큼 생각했을까? 신나서 우리만의 말하자면 잔치를 벌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타자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뭐예요? 상대방과 같이 해서 조율하고 하는 기념행사가 상대방이 없는 기념행사를 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어찌 보면 행사라고도, 물론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타자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경기도도 많은 돈을 들여서 DMZ에서 여러 번 그런 행사를 애국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했습니다. 그때도 북한 사람들은 뭐예요?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참 그걸 어떤 심정으로 봤을까? 그 다음에 작년에도 12월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물론 DMZ에서 걷기 운동도 하고 굉장히 애착이 이제 많은 정치인 장관인데 철원에서 꽃피는 평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예비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다리를 다쳐서
한 달 전에 사회를 라운드테이블 보기로 해서 중간에 사회자를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그 철원에 갔는데, 이건 개인적인 농담입니다만 철원 그 한탄강 호텔에 장애인의 타자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 시설에 이제 보니까 지하 강당에서 회의를 하는데 지하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 뭐 휠체어 길도 없고 이 계단을 휠체어가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목발을 짚고 그거를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정말 한 20분 걸렸을 때 간신히 거기를 내려갔어요. 예? 그야말로 타자성이 장애인 타자성이 성들이체 이제 부정당하는데, 그래서 저도 전혀 평소에 그런 걸 못 느끼다가 내가 다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곳곳이 장애인 사각지대가 많은 줄은 저도 운전할 때는 모르고 어리석게도 다친 이후에 비로소 뒤늦게 후회하고 깨닫는. 어쨌든 거기 제목이 꽃피는 평화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일방적으로 한 행사 아닙니까? 제가 그날 그런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듣기 싫었겠지만 통일부 당국자들이. 그래서 그날 제목이 꽃피는 평화길래 제가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의 첫 소절을 거기 인용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꽃을 피우기는 어려워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얼마나 힘들게 한반도 뒤에 이 평화와 번영의 꽃을 피웠는데 한순간에 져버린 거 아닙니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어찌됐든. 그래서 뭐 너무 장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상대방 이해나 정책이나 이것이 사실상은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는 매우 어렵고,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근데 이 특히 북한을 보는 이 시선이라는 것은 이게 고도의 정치적, 이념적, 파당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치 게임의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선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어떤 시각이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 집단 전체 정체성을 강화하고 집단의 그 말하자면 단결을 도모하고 집단 이익을 말하자면 정당화시키고 옹호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동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거. 그래서 설사 과학적으로 그 패러다임이 낡은 패러다임이고 현실 정합성이 매우 떨어지는 패러다임이어도 그것이 내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과 정당성을 강화해주거나 옹호해주는 것이면 절대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 보역 간의 논쟁이 북한을 보는 시선 논쟁이라는 것이 시각 논쟁이라는 것 전부 이것과 사실상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과학적으로 완전히 경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 가지고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전 패러다임에서 이익을 보는 주류 과학자들은 새로운 과학의 혁명적 패러다임이 등장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왜? 자기 과학자 집단의 이해가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나 막스 플랑크 같은 사람이 그 낡은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과학자 집단이 다 죽어 문드러지기 전까지는 내 이 이론이, 패러다임이 과학적 진리임이 분명해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들여다볼 수도 없고 가서 인터뷰도 할 수 없고 도대체 무엇가 팩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각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입증이 안 되니까 자기 소속해 있는 집단과 말하는 이익과 말하는 정체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실과 다른 얘기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처럼 제대로 이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아주 핫한, 아주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해할 때 바로 이게 제대로
정돈되거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오류, 동어반복의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상기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너무 과도하게 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인데 제가 그냥 저 혼자 너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헤이즐 스미스 같은 사람이 이미 2000년도에 북한이 나쁜 행위자인가 말하자면 미친 행위자인가 가련한 행위자인가 아니면 합리적 행위자인가 이런 그 타이틀을 다룬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북한이 나쁜 행위자일 수는 있지만 미친 행위자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회에 북한은 미치광이 행위자라서 저것들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저것들과 합리적으로 약속을 하거나 도모하거나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왜? 미친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모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은 전부 안보 쟁점화한다 이거예요. 안보 논쟁으로 환원시켜버린다 이거예요. 모든 사안들을 비안보적 쟁점조차도 전부 그걸 안보 쟁점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다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헤이즐 스미스에 의하면 뭐예요? 북한이 때로 미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미쳐서 미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well calculated, 잘 고민하고 계산해서 자기가 어떤 특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말하자면 수단의 차원에서 때로는 미친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정말 미쳐서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어서 미친 행위라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게 이 헤이즐 스미스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많이 한국 사회에서도 뭐 이미 소개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안보 논쟁이나 북한 인식 논쟁이 아직도 유효한 하나의 소재로 진보든 보수든 이 양진영에서 활용하고 있는 참 서글픈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전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범해왔던 우리가 오류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고리를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남북 간 관계의 그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연후에 그 틀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보는 세 가지 시선, 네?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떻게 이 세 가지 시선이 다른가 이걸 통해서 제가 이 문제 제기한 상태의 이런 주장들을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이야기할 때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 1992년에 남북한 총리가 서명한 남북한 기본 합의서의 전문에 나오는 남북한 관계의 규정이 있죠.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그 기절이 그 기본합의서 전문의 일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예?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다. 모든 모호한 말들을 다, 모호한 수사들을 다 동원해서 얼버무린 말이죠.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남녀관계를 한번 제가 비유를 해본다면 이게 혼인신고로 해서 정식으로 부부관계인지 연애관계인지
내연 관계인지 사실혼 관계인지 뭐 해간 이게 좀 아리숭한 완전히 저 부부 관계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남남도 아니고 그 어느 선상에 놓여 있는 애매모호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지향하는 관계다. 뭐 언젠가는 우리가 이 결혼해서 호적에다가 올릴 것이다. 뭐 마치 뭐 이런 지금 상태가 어떤 관계냐 이게 지금 모호한.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 그러니까 별개의 완전한 독립된 별개의 단일 주권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쨌든 얘기 박아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단의 현실을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는 언사라고 볼 수, 정치적 언사죠.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요. 근데 통일을 지향하는 이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게 지금은 어설픈 관계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통일을 서로 해야 될 관계로 규정한다. 그 잠정적인 말하자면 애매한 관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국가 체제로 인정하기에는 이게 북의 입장에서 하나의 조선론을 완전히 이거는 뭐 포기하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통일을 안 하는 게 되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지금도 사문화된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의 3조, 4조,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그대로 존치하는 가장 말하자면 그럴듯한 명분이 뭡니까? 이걸 없애면 통일의 근거가 없어지는데 헌법 조항 이걸 없애면 아무리 지금 리걸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존재해야만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 통일을 할 때 대적으로 뭐예요? 통일의 정당성과 근거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선도 있고 그게 다수고 또 소수에서는 이거 완전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니까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아일랜드처럼 다 바꿔야 된다, 현실적으로. 아일랜드는 뭐예요? 바꿨죠. 그 피스 프로세스, 성금요일 협정을 체결하면서 아일랜드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일랜드 이름을 규정하고 통일조항은 뭐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원할 때만이 통일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와 똑같은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현실에 맞게끔 아일랜드는 바꿨는데 아직은 우리는 뭐예요? 그럴 그 정서가 아니죠. 여러 가지 그것도 나름의 근거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 부분이. 근데 최근에는 이 많은 논객들이 일국양제, 뭐 양국체제, 양국가 체제, 뭐 사실상 국가연합적 발상을 담은 이 통일 담론을 제기하는 이런 또 논객들도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의 두 국가 체제의 틀을 제도하는 것에 일부 통합적 기능을 하는 말하자면 국가연합적 그런 발상도 훌륭한 이 시점에서는 통일이니까 사실상의 양국가 체제도 뭐 통일일 수 있다는 이런 좀 다소 도발적인 현실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남북한 관계라는 것은 이 표현이 남북이 합의한 이 표현이 시사하듯이 아주 야리꾸리한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냉혹한 입장에서 보면 92년의 기본합의서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최악의 국가 안보와 체제 위기에 직면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던 적이 있었죠.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과감한 선제 북방 정책을 추구할 때 그게 먹힌 이유가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최대의 국내 국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변하고 세계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와해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자기들의 맹방이었던 전우였던 러시아와 소련과 말하자면 중국과 수교를 하는 근데 자기들은 언감상신 미국과 일본과는 무슨 협상도 못하는 수교는커녕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동안에 완고했던 입장을 벗어나서 유엔에 결국 가입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던 비핵화 공동선언도 그때
북한이 대폭 그 양보하는 선에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거기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그건 뭐 안 지켜진다는 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북한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 있는데 서명을 했으니까 북한이 지키겠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안 지키지,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저놈은 약속을 안 지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또 이게 이미지가 이게 네이밍이 붙어버리는 이런 경우인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남북한 관계라는 게 그 특성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보면 각각 별도로 단일의 대주권을 대표하는 독립국가로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완전히 이건 뭐예요? 국가 대 국가의 양국 관계일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뭐예요? 전혀 이거하고는 상반되는 조항이 3조와 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토 조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아주 상관없는 완벽한 독립된 별개의 단일의 대국가, 단독 남북한이 각각 단일의 대주권을 대표하는 별개의 국가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러나 한 시선으로 보면 남북한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말하자면 시사하듯이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헌법에서도 바로 그걸 대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비근한 예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평양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평양을 갈 때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가잖아요. 어떤 때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베이징이나 심양이나 아니면 다른 제3국에서 뭐 고려항공이나 중국 민항을 타고 평양의 순안공항에 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가는데, 북한이 이때는 뭐 미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권 안에 삽증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별도의 신분증 같은 북한이 발행하는 이 비자를 신분증처럼 내서 여권 속에 끼워 넣었다가 들고 가서 보여주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회수하니까 여권만 보면 북한에 갔다 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중국에 수교하기 전에 중국 갈 때, 소련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정 국가 여행 허가증이라는 거를 여권 앞에 딱 대한민국 외교장관이 발행하는 걸 찍고 갈 때는 뭐 이렇게 그거 보여주고 단체 비자 받아가지고 가서 나올 때는 회수해서 소련 갔다 온 흔적이 없어. 왜? 미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북한은 뭐예요? 온전히 바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의 형태에서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김포공항 나갈 때, 인천공항 나갈 때 면세점도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남북관계 기본 발전 서로 합의한 법에 의해서 서해 직항로나 육로로 평양을 가거나 금강산을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권 안 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가요? 통일부 장관이 발행하는 방북증이라는 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예요? 북한은 민족 내부의 특수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공항에서 면세점도 못 갑니다. 왜? 다른 나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세점을 못 가게 했어요. 한동안은요. 거기 딱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바로 비행기 출입구로 인도하는. 왜? 다른 나라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민족 내부의 한 특수한 지역을 방문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다른 나라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 방문하는 형식에서 시사하듯이 남북한 관계라는 것은 바로 정말 국가 대 국가의 완전한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의 민족 안에 완전히 일부 국내 지역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특수한 지역으로 때에 따라서 보기도 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이걸 좀 섞으면 분단 국가 대 분단 국가의 관계라는 이런 맥락에서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불완전 주권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온전히 국제법상으로는 주권을 갖는 독립 국가이긴 한데 궁극적 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주권이라는 것이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반쪽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기 주권 체제에 상대방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불완전한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분단 국가 대 분단 국가의 관계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이런 불완전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의 갈등과 대결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남북관계에서. 비록 남북 간에 평화가 오고 무슨 정상화가 돼도 끝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불완전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전한 주권 국가를 취하려고 상대방이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불신하고 할 수밖에 없는 숙명 멍에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치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편입돼서 경제 발전을 하고 이러면 뭐가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정한 의미의 대결과 갈등의 시대가 온다. 그거는 갈등의 본질이 군사 본질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네? 그만큼 어려운, 녹록지 않은 이 관계다 얘기입니다. 산 넘어 산 첩첩 산중이다. 남북관계라는 게. 근데 어느 정권이 남북 간에 평화를 이루었다, 정상회담을 하고 뭐가 협상을 해서 서명을 한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구조적으로 명백한 그 불완전한 한계를 갖고 있는 관계가 남북한 관계고,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전체 구성원들의 진정한 지지를 받는 어떤 국가체제가 이념이 정부가 더 그 지지를 받는 것인가를 놓고 남과 북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 그러니까 대결과 갈등의 본질이 군사 대결이 아니고 예견상 수단적 차원에서 군사 대결의 그 예피를 썼을 뿐이지 본질은 뭐예요? 남북한 관계 그 대결과 갈등의 본질은 정치 대결과 정치 갈등, 정치 게임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군사는 수단의 차원에서 그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워낙 막중하다 보니까 마치 이 본질이 군사 대결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사실상 남북한 모두 안보의 불안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주권 국가로 존재하는, 마치 대만과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 차이가 크니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형식상에서 보면 대만과 중국도 불완전 주권 국가입니다. 서로 어쨌든 온전한 주권 국가로 자기 페이스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불완전한 한쪽을 끌어들여서 온전한 주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그 갈등과 대결의 그 골이 깊고도 넓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일거에 무슨 협상 몇 번 하고 정상회담 몇 번 하고 이 공동선언 몇 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냉혹하게 전제하면서 남북간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그런 그 참 수용하고 쉽지 않지만 현실은 그만큼 냉혹한, 그게 바로 남북한 관계의 본질이다. 원래 1945년 일제로부터 한반도가 해방됐을 때 어쨌든 우리 민족이 역량이 부족했던, 운이 없었던, 결과적으로는 한반도가 미소 양국에 의해서 분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때 남북한 공이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정치 세력이 존재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선 정부 수립 후 통일론자들이 있었고 선 통일 후 정부 수립 논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에도 있었고 북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모두 어떤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 투쟁에서 이겼습니까? 선 정부 수립 후 통일론자. 이게 이른바 단정을 주장했던 정치 세력들이 각각 미국과 소련의 절대적인 후원 속에서 집권을 하고 선 통일 후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명분상으로는 승리했지만 정치 권력의 싸움에서는 실패해서 자기 이상을 거의 손도 대보지 못하고 끝나고만 비운을 겪는 이것이 그 해방정국의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쪽, 그러니까 선 정부 수립 후 통일론을 주장했던 한쪽 당사자인 북한에 의해서 바로 뭐예요? 한국전쟁이 벌어져서 먼저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그 역량을 총집중해서 뭐예요? 나머지 반쪽을 통일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전으로 시작돼서 이것이 국제전으로 비화하면서 결국은 뭐 좌절되는. 그 당시에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통한의 실패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천재 이루의 정말 그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다시 강대국이 개입해서 분단이 지속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70년을 넘는 세월을 이렇게 우리가 분단이 멍해 질곡 속에서 하고 있다. 그만큼 이게 엄혹한 그 현실이다 이게. 근데 이게 막 말로는 막 굉장히 쉽게 애들 막 통일도 얘기하고 평화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만큼 어려운 구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 서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손에서 질 수 있는, 배합할 수 있는 카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너무 명분이나 다른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걸 과도하게 축소시키거나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 지난 분단 반세기가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전제로 깔면서 이 모든 그 남북한 관계의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일종의 블랙홀의 의미를 갖는 이른바 북한 핵 문제를 주요 당사국들은 각각 어떤 시선으로 이 핵 문제, 비핵화 문제를 보고 있는가를 그냥 저 나름으로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자가 왜 뜬금없이 다시 강의 시작하면서 영화 얘기를 끊어나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디 알렌 감독이 그 연출한 그 영화죠. 거기 보면 20세기 초에 그 1930년대인가요? 그 파리에 모였던 여러 예술가들이 모였던 그 살롱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 살롱의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거르트루드 스타인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사람도 이 시인이자 소설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본업보다는 파리에 나와 있던 그 전도 앙양한 그 양양한 저 해밍이나 피츠제랄드나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예술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그 살롱을 통해서 주로 그걸 후원하는 뭐 이런 역할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성인데 이 사람이 신성한 에밀리라는 그 책 속에서 재미난 말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장미는 장미이고 장미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A rose is the rose is the rose. rose is the rose.
장미는 장미이고 장미이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인이 장미는 장미이고 장미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냥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 얘기를 한 거르트루드 스타인한테 그랬더니 스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천 년 동안 이 장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은 논객들이, 예술가들이, 시인이, 소설가들이 장미를 규정했다 이거야. 장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장미의 가시에 대해서, 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장미에 대해서 디파인을 하는 바람에 장미 본연의 고유한 모습이 없어져 버렸다 이게. 무엇이 장미의 본질인지 애매모호해져 버렸다. 응? 속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북한 연구자 어떤 분이 외국에 지금 뭐 저기 호주의 어느 대학 교수인데 이름을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한반도 화해와 치유, 뭐 신안보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던 판문점에서 근무도 했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그 책 한반도 평화 새로 읽기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절판된 책이라 아마 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에 보면 그 스타인의 그 유명한 말을 빗대가지고 에일 로그 이스터 로그 이스터 로그 그러니까 악당은 악당이고 악당일 뿐이다. 이런 거기 얘기를 빗대서 은유적으로 써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북한을 지칭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북한은 악마이고 악마이고 악마이다. 북한은 악당이고 악당이고 악당이다. 그래서 북한의 본질은 어디 갔나 잘 모르겠고 북한 하면 악당. 말하자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한이 이제 잘못되고 있는데 바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이런 시선이 여전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굳이 북한 핵을 보는 세 가지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이걸 북한식 버전으로 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래서 사실상 한반도의 비핵화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뭐 예견상 보면 차이가 별로 개념상에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을 해왔고 실제 싱가포르 선언,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그 어디에도 북한의 비핵화란 말은 없습니다. 그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영어로는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한반도의 비핵화. 이걸 남한식 버전으로 하면 뭡니까? 한반도의 비핵화고 북한식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쨌든 좀 해석은 달리 하더라도 영어상으로는 남북미 당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공식적인 이견을 그 장명에 대해, 이름에 대해, 호칭에 대해서 제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일을 이번 3월 달에 2+2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정우용, 서욱 외교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을 했죠. 그죠? 근데 미국 측 두 장관, 특히 블링컨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세게 몇 차례 강조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 기자회견에서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그 새 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정우영 외교부 장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좀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한쪽은 굉장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이 강조하는데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다르다 이렇게 미국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는 어쨌든 북한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이건 완전히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똑같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도 애매모호. 그래서 정우영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정우영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992년
남북 총리가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의해서 그 한반도의 그 남쪽 지역에서는 완전히 핵무기가 제거됐다. 그러니까 뭐 생산, 배치, 뭐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 반입 뭐 등등 한 6, 7가지 그 1조 사항에 보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우리는 완전히 그 의거에서 다 철수철회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는 완전히 비핵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북한 지역만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해서 우리처럼 그걸 이행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는 다른 말이 아니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의견상. 어쨌든 한반도 92년에 그 사인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1조에 이게 다 나와 있고 우리는 그 1조에 의거해서 그 실천을 다 했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서명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이 그걸 실천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는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북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같은 거다. 뭐 논리상에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죠,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듣고 나면 개운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거 뭐지? 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안 쓰고 굳이 계속 우리는 굉장히 북한의 비핵화를 방점을 찍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말을 안 쓰고 계속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느냐 이렇게 되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거기서 서명한 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인했는데 이거 어떻게 남쪽이 이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하는 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그 어느 쪽도 북측도 미측도 우리 입장이 만족스럽지 않은 좀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이런 여운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3월달.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한반도 핵 문제를 보는 시선이 아주 세 가지가 시선으로 이게 좀 고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좀 모여졌고 우리 문정인 그 대통령 특보도 송민순 장관하고 KBS 내가 대담에 나와서 거의 먼저 정호용 장관이 이 얘기하기 전에 문정인 특보가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한 것 같아. 예?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같은 의미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그걸 뒤에서 거의 비슷한 시선으로 정우영 장관이 그 설명을 했던 걸로 제가 그래서 아마 정부 내에서 그렇게 의견 조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제가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북한 핵을 보는 시선이 두 개에서 어떻게 보면 세 개로 늘어났다. 더 좀 복잡해졌다. 미묘해졌다. 이렇게 해도 제 나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반도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세 가지 시선이라는 그런 좀 부제를 다룬 겁니다. 그럼 북한의 시선부터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죠. 아까 그 타자성을 한번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북한의 입장에 서서 이게 북한 입장을 우리가 찬성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입장에 한번 서서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1980년 노동당 10월 달에 열렸던 1980년 10월에 열린 노동당 제6차 당대에서 조선 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비핵지대화입니다. 이때는 공식 용어가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실상 이후에 근본적으로는 한 번도 이 기본적인 입장에서 질적인 변화를
해본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소 표현과 조건을 완화하고 강화하고 예? 애매하게 애둘렀거나 좀 예? 모호하게 얼버무린 적은 있지만 그 본질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본 적은 사실상 없다. 근데 시종일관 북한 핵을 보는 북한의 기본적인 시선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고 북한이 가장 이 비핵지대와 관련해서 하는 가장 빈번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어버이 수령이 뭐예요? 유훈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계속해서 그 말을 여러 차례 북한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북핵과 관련해서 남한 또는 미국과 체결한, 예? 합의한 그 어떤 문서나 선언에서도 한 번도 조선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비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비록 서로 각각 해석은 달리 하더라도 용어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 근데 북한의 버전으로는 뭡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선언의 내용에 보면 남북 간이 체결한 뭐 비핵화 공동선언도 그렇고 4.27도 그렇고 9.19도 그렇고 북한식 버전에는 뭐예요?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는 뭐예요? 한반도라는 조선반도라고 쓰고 우리는 한반도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보고 이 북한의 기본적인 시선은 핵 문제가 불거진 것이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의해서 불거진 것이 이 조선반도의 핵 문제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는 북한식으로 하면 조선반도의 핵 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근본적인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폐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조선반도의 미국의 대조선반도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근거로 북한이 몇 개 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이나 우리 측에서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 왜? 남쪽이나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수용하면 하겠다는 거니까 이쪽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수용하면 하겠다라는 건 말을 바꾸면 안 하겠다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뭐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비핵화하면 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대선 공약으로 이른바 비핵 개방 3천. 그럼 뭐요? 말을 바꾸면 디멘션이 다른 가치를, 그러니까 군사 안보의 가치를 경제 가치로 바꾸자고 한 얘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디멘션이 다른 가치를 등가로 교환을 합니까? 하물며, 응? 그게 북한으로서 말하자면 비핵화 하겠냐고, 이게 그 철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3,000불 안 주겠다는 얘기하고 사실은 또 똑같은 얘기예요. 왜? 상대방이 안 할 거니까. 안 할 걸 알면서 계속 우리 정부가 특히 이제 그 정권에 따라서는 뭐예요? 비핵화를 하면 막 니네 잘 살게 해주겠다고 뭐 장밋빛 예? 이런 안을 막 평화공세도 하는데 아니 그게 비핵화 북한이 안 할 건데 하면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비핵화 하겠다는 거하고 또 다른 동질의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안 하는데 하면 하겠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안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꼭 굳이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 논리상으로 보면 그런 구석이 상당히 있고 실제 남북의 북미 간 핵협상 과정을 보면 결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동호 핑퐁을 계속 주고받은
공을 서로 상대방한테 넘기면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야? 진전이 없고 계속해서 동어반복이 돼버린. 그래서 2003년 12월 달에 이근 미주 담당 예무성 부국장, 육자회담 대표로도 여러 번 나오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이근 부국장이 미 국가전략센터에 보낸 A4 용지 5장짜리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 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근 부국장은 뭐라고 전제를 하고 있냐면 핵 문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무기를 배치하고 우리를 위협받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 정부 시기에 약간 우리가 좀 입장을 바꿔서 흑연 감소로 체계 및 핵 연료봉들이 동결과 중위 및 경수로 제공등으로 핵 문제 해결의 징후를 보였는데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이런 거 하나도 이행이 안 돼가지고 역시 말하자면 미국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약속을 미국이 안 지켰다. 이런 식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했다는 증거로서 조건으로서 3가지를 이근 부국장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담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라.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라 이 얘기야. 어? 이건 말을 바꾸면 설사 제공해도 우리가 안 믿으면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에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길게 느리는 거죠. 잘게 쓸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그냥 여실히 보이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확인해야지 니들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고 둘째 북미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미국이 남한과 일본 등등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우리가 북한이 하는 경제 교류든 뭐든 지원이든 이런 거 방해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자면 제재하지 말라. 이거 다 철회하면 말하자면 일단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포기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하고 우리도 핵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선핵 폐기론이라는 것은 북미 간의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무장을 떼어놓고 우리 보고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에 다름없다. 우리는 뭐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을지언정 노예로 살기는 싫다. 있을 수 없다. 이게 시중일관 북한의 완고한 기본 입장이었고 그동안에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다시 북한이 입장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소개를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이해의 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 협상 과정은 평화협정 체결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유관국들이 관심사로 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기 비핵화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유관국 측의 주장을 고려해서 육자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먼저 해보기도 하였고 또 핵 문제와 평화보장 문제를 동시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 얘기죠. 논의해보기도 했는데 그 모든 것은 실패를 면치 못했다. 설사 부분적 합의가 있은 적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이행으로 옮겨지지 못했다. 이게 북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1일 날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5가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 그 징후로 보는 5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2016년에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며 여기에는 남핵 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원칙적 요구로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실은 아닌데 남한에 반입해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핵무기부터 모두 공개하라. 두 번째가 남한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검증을 받아라. 세 번째,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고 있는 핵 타격 수단들을 반입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담보해라. 넷째, 그 어떤 경우도 핵이 동원되는 전쟁 행위로 우리를 우역 공갈하거나 우리를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라.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라. 근데 철수하라 이게 아니고 또 재밌어 표현이. 선포하라. 응? 아주 그 복선을 많이 깔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라는 얘기는 어떤 코노테이션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군이 여기 주둔하는 항시 핵 반입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북한은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일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둔을 용인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시선은 솔직한 시선은 뭐예요? 미군이 주둔하는 언제든지 핵 반입이 유사시에 필요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조건은 미국의 입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입장에서 봐서도 좀처럼 수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절대 핵 문제 이거 포기 안 한다. 이게 그냥 솔직한 얘기다. 이 얘기. 여러 가지 뭐 많은 정치적 레토릭 이 협상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지만 기본 원칙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한 발짝도 변화된 게 없다. 이렇게 보고 다만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진전된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내셔서 2017년 12월 달에 평창 올림픽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 경강선 KTX 열차를 타고 평창에 가시는 도중에 미 MBC, 그러니까 올림픽 중계 주간 방송사인 MBC 기자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연기 내지 축소하는 것을 미국과 논의했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지금 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미뤄보면 매우 엄중한 평창 올림픽이 열리느냐 마느냐, 전쟁이 터지느냐 마느냐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던 시기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성공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 16구를 쌓아 올리고 하던 그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엄중했던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상당히 일종의 어떤 전환점을 열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만큼 하나의 그 결단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미국도 여기에 호응해서 이걸 받아줌으로써 이른바 한반도의 2018년에 평화의 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서 뭘 노린 겁니까? 이미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핵 보유국가, 말하는 운반 수단도 다 실험을 해 성공을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억제와 강제의 카드로서의 핵무력을 더 증강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나머지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국가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경제 발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미국과 남한과 협상을 하고 관계 개선을 해보겠다. 그래서 시작돼서 그게 잘 되고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이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싱가포르의 선언의 4개 조항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뭡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답니다. 그죠? 이건 굉장히 하여간 북한이 그동안 일구월심 주장해왔던 바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선평화협정을 북한이 계속 제기했는데 그 순서에서 1번에다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가 나왔던 두 번째가 뭡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말하자면 뭐예요? 합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번이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그리고 이것에 기초해서 뭐예요?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거기 표현이 뭡니까? 북미가 노력한다가 아니고 뭡니까? 거기 상황이 북한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 2항의 엄연한 북한식 요구 조건이 실천되는 걸 조건으로 하는 뭐예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이 노력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4개 마지막 항은 뭐 미군 유해 송환이니까 그건 이렇게 핵심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북미 간의 그냥 그 문제고 이렇게 보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절반의 성공이다. 미국에 대해 그렇게 이루고 싶어 했는데 못 이뤘던 거를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드디어 북한이 승기를 잡은 어떻게 북한식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뭐예요? 9.19 평양 공동선언이 나오고 그 틀에 의거해서 그걸 보다 구체화하는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2.28 하노이 회담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역사는 항상 간교한 선한 방향으로 진전하는 역사를 질투하는 간교한 이 마귀들이 작동을 해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역사가 뒤바뀌는 상황을 우리가 과거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때도 몇 가지 그런 악재들이 동시에 시간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터지고 또 트럼프의 즉흥적인 그 싱가포르 합의가 완전히 북한 페이스에 말렸다는 것을 미국 저의 전문가 집단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마이클 코엔이라는 개인 변호사의 그 기자회견 트럼프의 비리를 폭로하는 여러 가지 입지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시안을 일부 통설에 의하면 뭐 반응을 떠봤는데 미국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북한하고 합의했다가는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겠다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냥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좌절을 말하자면 하노이에서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이후에 표현한 거예요. 미국은 천재 이후의 기후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노이에 가서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인 체제의 안전담보 문제를 미국하고 담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 문제만 내오면 너무 경기를 하니 싫어하니 우리가 양보를 해서 차선책으로 민수 부분 경제 제재를 하는 5개 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말하자면 폐기하는 하려고 했다 이거야. 그게 뭐냐? 9.19 싱가포르 6.12 싱가포르 선언에 의거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면 우리는 영변 핵시설을 셧다운 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이 갑자기 타임테이블,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은 핵물질 모든 핵시설 신고하고 폐기 계획서 내고 뭐 핵물질뿐만 아니라 운반수단 다른 뭐 화학무기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이른바 FFVD를 뭐야 이거 완전히 뭐야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이게 FF 이거 어떻게 보면 CVID보다 더 센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결렬이 되고 그날 12시에 멜리아 호텔에서 이용호의 무상이 바로 지금 얘기한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관심은 아니다. 체제 안전담보 문제다. 근데 여기서 체제 안전담보란 용어는 북한식 용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통 미국이 체제 보장해 주겠다. 이때 이 체제 보장과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전담보라는 그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체제 안전담보 문제는 보다 고리가 복잡한 조건이 많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 체제 차원, 이념 차원, 더 나가서 뭐예요? 개인의 안보, 권력 핵심 개인의 안보 문제까지도 거기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고리가 복잡한 안전담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
우리가 미국이 얘기하는 체제 보장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김정인 개인의 안보 문제까지도 사실상 거기에 포괄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북한이 얼마나 김정은도 뭐 사실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의기양양해서 60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폼 잡고 갔는데 그냥 가서 날벼락을 맞고 빈손으로 북으로 돌아가니 아무리 자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쥔 수령이라 하더라도 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일련의 도발적인 언사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뭐 북한 나름의 고륙지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합의가 됐으면, 근데 그렇잖아요. 그걸 한쪽이 굉장히 얻었다고 생각하면 뭐 협상이나 항상 한쪽은 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6.12 싱가포르 선언은 분명히 미국보다는 북한 페이스로 간 거는 분명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론 또 많이 그 중간에 정말 경이로운 인내심을 나는 대통령이 발휘했다고 봅니다. 정말 치욕도 참고 온갖 뭐 이렇게 참 자기가 주인공 해도 되는데 옆에서 비껴나가서 조연 중에서도 별로 존재도 없는 조연 역할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걸 중재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우리도 무지하게 기다려서 뭐 그 아주 그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참히 일거에 그냥 미국의 말 한마디에 나자빠지는 이런 상황이 직면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장 일차적으로 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 우리식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 국가부 교수는 그걸 뭐 트릴레마라고 이제 뭐 삼중 모순 딜레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룰 수 없다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택의 문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강력히 추구하면서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가져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반도는 상시 긴장 갈등 상태로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더 촘촘히 해대면 한반도의 평화는 물 건너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 체제를 평화를 추구하면서 한미동맹 체제를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눈 감아줘야 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 오고, 그 둘 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한미동맹을 없애? 그거는 또 이게 뭐 우선 우리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는 한미동맹 체제를 조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재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와도 이거 완전히 친북, 무슨 용공, 빨갱이, 이런 네이밍들이 붙는 국민 정서고 북한을 우습게 보다가도 아주 힘없는 나라로 취급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마치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북한한테 먹힌다는 이런 또 북한을 한없이 또 무섭게 강력한 국가로 보고자 하는 상반된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교차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 말하자면 한미동맹 체제를 재조정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달성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걸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본질을 바꾸지 않는데 해결될 리가 만무한 정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우리 국가부 같은 교수 같은 분이 삼중 딜레마다 말이야, 이게. 근데 내가 국가부 교수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뭘 선택하겠냐? 말 안 해. 대안을 제시를 안 해. 그 누구도 얘기하기가 속된 말로 껄쩍지근한 것이지요.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시발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특히 우리같이 보역 간의 갈등이 심한 것이고 남북한의 문제, 통일 문제, 대북 정책의 문제는 고도의 이념 내지 체제 논쟁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정파 간의 이해가 첨예화가 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각각 집단의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정체성과 이익과 일체성을 강화시키는 상징 기제로 작동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이거는 뭐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협소한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지 이거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핵화와 비핵지대와의 차이에 대해서 개념상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데 92년에 그 북한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북한이 종래 제기했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그러니까 외부의 육지, 하늘, 바다에서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반입이 가능한, 그 다음에 탑재가 가능한 선박 비행기, 이런 것까지도 다 없애는 것이 뭐예요? 한반도 비핵지대화입니다. 여기 땅에 있는 것만 없애는 게 비핵지대화가 아니고 유사시에 반입이, 그 다음에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비핵지대화라는 것은 NPT 체제에 가입해서 핵 사찰을 받으면 원래는 핵물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처리를 용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간파해가지고 결국 92년에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뭐예요? 북한이 포기하게끔 해서 맺은 그 선언이 바로 뭐예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영철이가 그 실무 책임 회담 대표로 북측 나와서 우리 당시 박용옥 육군소장과 그 파트너로 해서 협상을 했는데 김영철이가 이걸 합의를 해놓고 돌아가면서 이건 우리의 원래 뜻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박용옥 소장 말씀에 의하면 이건 안 지켜지는 선언이구나. 이미 그때 이거 말하자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건 안 지켜져. 왜? 이건 우리 원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세 분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마지못해 소모하고 미국 페이스는 우리가 그냥 우리 살려고 그때는 한 거지. 이거 지키려고 사인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으로서는 아까 비핵지대화, 적대시 정책에 포괄하는 비핵지대화 그거를 뭐 일부 면제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북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 2009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탈퇴를 이거 무효다라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니까 북한만의 비핵화, 북한은 전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이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핵화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하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당사자들이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그냥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만 얘기해봐야 전혀 진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은 지난 30년간의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한 번도 선비핵화 노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해본 적이 잘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그 전제후에는 뭐예요? 악당 국가, 악마 국가인 북한과 타협하고 양보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미국의 이 정체성에서 볼 때 저런 악당과 악마 국가와 말하자면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우리 대정책의 기본 원칙상 있을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공화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저는 깔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바탕 위에서 협상을 해왔고 항상 전제하는 것이
북한이 뭘 하면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커리스펀딩 메조 북한이 하는 행동에 상응하는 사후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북한을 대하 핵협상을 하는 데에서 가장 고수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때로는 북한도 뭐예요? 선평화협정. 먼저 그런 안전담보가 보장되는 바탕에서 그거 보고 우리도 비핵화에 한 단계 한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서 조금 양보해서 그러면 동시에 해보자. 응? 하나하나씩 동시에 주고받는 같은 밸류의 디멘션이 같은 것끼리 하나하나 서로 주고받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해보자. 한때 9.19, 2.13 합의 이후에 그런 일이 잠깐 있었는데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강대국인 미국이 하는 거 봐서 우리도 해야 되냐. 그래서 북한도 미국만 CVID 얘기하냐. 우리는 CVIG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CVIG가 뭡니까? 완벽하게 completely 그다음에 verifiable 입증이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체제의 안전 담보를 해달라. Guarantee of regime survival. 응? 왜 미국만 CVID냐? 우리는 CVIG 해달라. 우리 눈깔로 말하자면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미국도 우리 안전 담보를 해봐라. 그것도 완벽하게 예? 입증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시는 말하자면 태행이 없는 이 조치를 해봐라. 왜 우리한테 CVID만 요구하냐? 이게 이제 뭐 북한의 입장인데 냉정하게 보면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한테 줘야 되는 선물, 양보해야 되는 건 주로 절차나 형식이나 과정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 북한 애들이 미국 말 따라 저건 악당 국가고 약간 미친 짓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들이니까 저것들하고 이 합의를 했다가 말 안 지키면 뭐냐 다시 스냅백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는데 미국이 되돌릴 수 있는 양보했던 거는 뭐예요? 되돌리는 시간과 비용이 짧고 싸다 이거예요. 북한보다. 북한이 미국한테 양보해야 되는 것들은 주로 물리적 행동이 수반되는 핵시설, 뭐 핵물질, 운반수단을 폐기, 말하자면 셧다운, 뭐 전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이거 했는데 더 내나 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말 안 들어주면 그걸 원상 회복을 하는데 돈도 무지하게 많이 들고 기간도 훨씬 더 미국이 되돌리는 것보다 긴 기간이 필요한. 근데 이걸 우리 보고 먼저 하라고 그러느냐. 너무 강대국인 미국이 우리한테 가혹한 거 아니냐. 어? 그게 이제 북한의 입장인 것이죠. 미국은 또 니네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니네 행동 먼저 보여주지 전에는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 불신이 골이 뭐 계속 지난 30년간 쌓여온 이런 상태인 경우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서가지고 보수정부는 일사불란하게 한미동맹 체제의 기반 위에서만 북한을 다루었는데 조금 진보정부에 들어서면 이걸 어떻게 좀 중간에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 봐서 북한과도 이걸 뭘 해보려고 하는데 번번이 미국으로부터 때로는 북한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우리는 양쪽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어찌 보면 북한이 가련한 행위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 가련한 행위자가 돼버리는 새드 액터가 우리다. 북한이 새드 액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새드 액터 아닌가. 헤이즐 스미스 만나면 그렇게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들이 지난 2년간 벌어졌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번영 정책은 미국의 한 번의 결정으로 그냥 허무하게 말하자면 좌초하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엄혹한 남북관계의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한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내지 대한반도 정책의
종속 변수가 되는 한 우리의 평화와 북한 핵의 해결 문제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공간이 독자적인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미국의 대동부가 대한반도 정책의 종속 변수로 우리의 대북 정책이 통일 정책이 남아있는 한 근본적으로 우리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 한반도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주적인 국가, 민주적인 국가, 평화적인 국가,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구조적 결함 때문에 반쪽짜리 자주국가, 반쪽짜리 민주국가, 반쪽짜리 평화국가, 복지국가가 될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우리 민족의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서 어렵지만 풀어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고 그 전제는 적어도 대북 정책이나 남북관계 문제만큼은 어떤 정권적 차원에서 이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분 체제로 떼어서 하나의 여야 진보 보수의 거버넌스를 이룬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만이 계속해서 지수성을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지 않고 그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헌정 체제가 계속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5년 대통령 단임제가 지속되고 보수든 진보든 대북 정책에 관련된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약을 만들어서 운 좋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걸 그대로 바로 실현하면 맥시멈 상한선을 가도 55% 이상 지지를 못 받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적 공간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미국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력은 뭐예요? 적어도 대북 정책이 거버넌스 체제를 갖출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출 때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공간을, 정치적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보면 지금 또 이제 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러 또 이 책사들이 뭐 한 자리 해보려고 그러는지 뭐 정말 그야말로 자기 언사대로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가서 일한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거 만들어서 대북 정책 장명하고 공약 만들고 이러면 역시 그 거버넌스는 못 갖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시민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평통연대도 뭐예요? 그 이익을, 중요한 이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